결국 피지컬 AI의 끝단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상에 있는 모든 테크니컬한 기술이 총망라되는 거다. 그러면 여긴 엄청난 기계공학도 필요할 것이고,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주식 테마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A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AI 주도주가 결국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지 안 이끌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AI 주도주 중에 되게 뒷단에 있다고 이야기되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피지컬 AI가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피지컬 AI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 피지컬 AI 자체가 굉장히 많은 세분화된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련 기업들은 무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현 시점에서 투자의 관점, 기본적인 투자의 큰 틀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그다음에 재미지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지컬 AI 정의부터 말씀드린다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수행하는 AI. 이제 실제 우리의 세상에 작용하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 디바이스에 AI를 얹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피지컬 AI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엣지 AI라는 겁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엣지 AI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엣지 AI는 뭐냐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엣지 AI는 이거랑 구분할 수 있거든요. 챗 GPT, 제미나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챗봇 AI라고 하는데요. 이거와 이거의 가장 큰 구분점은 뭐냐면, 중앙 서버 혹은 클라우드 이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단에서 AI 기능을 갖추어서 AI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 이걸 기본적으로 엣지 AI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엣지 AI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에이전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피지컬 AI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발전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챗봇, 에이전트, 피지컬,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제네레이티브 A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발전 순서에 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조금 뒷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건 로봇, 자율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피지컬 AI는 엣지 AI의 하부 항목이고, 엣지 AI라는 것은 클라우드나 서버가 아니라 디바이스 단에서 AI 서비스를 하는 걸 말하고, 이 엣지 AI의 기본적인 예거는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가 있고, 두 번째는 피지컬 AI가 있다. 요 두 개가 엣지 AI의 대표적인 종류고, 피지컬 AI는 그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AI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율차, 로봇이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를 알기에 앞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것,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모라베그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피지컬 AI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라베그의 역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한테는 쉬운 일이 얘한테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고, 인간한테는 어려운 일이 얘한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복잡한 수학 계산, 이거는 인간이 잘할까요? 얘가 잘할까요? 단순하게 계속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거, 얘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인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얘한테는 오히려 되게 단순한 일이 된다. 근데 반대로 계란을 집는다? 문을 연다? 너무 쉽잖아요, 인간한테는. 근데 이게 컴퓨터나 AI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모라베그의 역설인데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우리가 피지컬 AI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개념에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엣지 AI로 가기 전에
이제 AI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챗봇 AI가 있고 엣지 AI,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피지컬 AI를 얘기하니까 구분을 해놓고 이 모라벨의 역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챗봇 AI가 가장 먼저 앞당겨진 이유, 인간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컴퓨터나 AI한테는 쉬운 일을 하는 게 챗봇 AI. 챗봇 AI에서 꼭 필요했던 기능은 뭐냐면 인간의 말.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봇 AI는 사실 인간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컴퓨터나 AI한테는 쉬운 일을 하는 AI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엣지 AI, 특히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인간한테는 너무 쉬운 일을 피지컬 AI가 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동차 우리는 운전할 수 있는데 AI 보고 운전하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모라백의 역설에서 상황을 보면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한계점이 명확해요. 인간한테는 쉬운데 AI한테는 어려운 일을 도전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쉽지 않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진 영역으로 갈 거니까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엣지 AI에 아까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빠르게 올까요? 당연히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올 수밖에 없겠죠. 피지컬 AI로 가면 갈수록 물리적인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피지컬 AI보다 한 단계 더 빠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인간만큼이나 즉답성도 뛰어나야 될 거고 정확성도 뛰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 학습량이 보통의 학습량으로 될까요? 보통 이 챗봇이 가지고 있는 학습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학습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에서 얻어지는 학습도 학습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이 기본적으로 이 챗봇 AI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다. 도전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학습량도 더 많아질 거고 추론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 엣지 AI에서도 순서로 생각을 해보자면 AI 에이전트, 자율차, 단순한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고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피지컬 AI가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올해부터 피지컬 AI가 이야기가 될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1월 달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옴니버스라는 것과 코즈머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피지컬 AI를 확 앞당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옴니버스가 있고요, 코스모스가 있는데 쉽게 그냥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 월드와 똑같은 물리적인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코즈머스는 뭐냐면 이 만들어진 메타버스에서 피지컬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옴니버스라는 가상세계에 코즈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피지컬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엔비디아가 1월 달에 CES에서 공개를 하면서 피지컬 AI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앞서 모라백의 역설을 말씀드리면서 학습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지컬 AI는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학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걸 계속해서 학습을 해봐야 돼요. 자율차 하나만 보더라도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어떡해요? 사람이라도 죽으면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학습량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학습량을 늘리기가 용이치가 않았다라는 게 기본적인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가상에서 할 수 있어.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 피지컬 AI를 훈련시킬 수 있어 라고 한 거니까 피지컬 AI 세계가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끝났다.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와야 되나? 오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의 공간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AI가 학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인식의 단계, 인지의 단계. 이 인지의 단계는 AI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하죠? 눈으로 보죠? 냄새를 맡아요. 귀로 듣죠? 그리고 심지어 왠지 그럴 것 같아 라는 육감까지 쓰죠.
기계에는 그게 없잖아요. 학습량만 늘어난다고 될 게 아니라 이걸 인지시킬 수 있는 센서, 이 센서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코즈모스를 통해서 학습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에러 없이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품의 물리적 발전도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발전이 늦었던 거고, 그런데 뇌를 획기적으로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은 생겨난 것 같아요. 그건 생겨난 것 같은데 이것까지 같이 계속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는 어떤 순서로 우리의 세상에 실제로 올 수 있을까? 되도록이면 단순한 것, 덜 위험한 것 순서로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사실 피지컬 AI를 쓰죠. 청소기 뭐 이런 게 가장 먼저 올 거고 이미 얘는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순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율기계, 그 다음이 산업용 기계, 그 다음이 자율차, 마지막이 휴머노이드 로봇. 요 정도의 순서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가 많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긴 하지만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박람회 가서 즐기시고요. 실제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 지금은 여기와 여기 단계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나. 왜?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근데 조만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것, 이게 보통 주식시장에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피지컬 AI의 산업 구조 그리고 관련 기업들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것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디바이스에 옮겨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빅테크는 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서 피지컬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차가 있을 거고요. 자율차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테슬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에 웨이모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두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산업용 AI, 산업용 로봇, 산업 환경에서 직접 투입되는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같은 경우 이쪽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의 마크로밀 이런 회사들이 피지컬 AI에서 산업용 AI 로봇 쪽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잖아요. 그 회사도 가지고 있고 알파벳도 갖고 있고 아주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다는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기업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빅테크의 AI 기술, 플랫폼 AI, 제너러티브 AI, 그리고 엔비디아의 학습 플랫폼, 여기에 각자 뭔가를 만드는 영역들, 이렇게 산업 구조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피지컬 AI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피지컬 AI의 끝단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상에 있는 모든 테크니컬한 기술이 총망라되는 거다. 챗봇은 컴퓨터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물리적 환경으로 오는 게 피지컬 AI잖아요. 그러면 여긴 엄청난 기계공학도 필요할 것이고,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이렇게 코즈모스 같은 게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속도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미래는 섣불리 예측하지 말자라는 건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 AI는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굳이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자율차, 이거는 로보택시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이 순서로 될 것 같다. 우리는 집중한다면 오히려 여기가 더 주목될 것 같다. 심지어 자율차보다 이쪽이 더 빠를 것 같다. 여기가 훨씬 더 단순하니까요. 덜 위험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디어라는 회사, 이 농기구계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회사죠. 제가 왜 이 회사를 계속해서 자율차보다 앞당겨서 생각하냐면 인간이 막 도시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하고 밀밭에 옥수수밭에 농약 뿌리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단순한가요? 이쪽이 훨씬 더 단순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차로 가자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BYD가 테슬라를 버금간다, 테슬라의 FSD를 버금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현상만 보면 중국의 자율차 기술이 미국의 자율차 기술을 뛰어넘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준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오바인 것 같고 그냥 요 두 자율차 기술이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면 누적된 기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국 쪽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장점은 뭘까라고 하면 미국은 여전히 학습에 제한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얘네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중국이 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차이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AI 소프트웨어, 우리 뇌만 뿐만이 아니라 눈도 발전해야 되고 팔다리도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에 이게 뉴욕에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사이라는 회사가 전체 라이다의 MS 70% 정도를 하는 회사인데 중국차가 많아서 얘가 MS 7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벤츠하고 협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전 세계를 못 살게 구니까 오히려 중국이랑 유럽이랑 조금 친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유럽과 또 협업을 하네? 이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봇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율차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울 거거든요. 자동차야 막말로 얘기해서 원래 있어요. 자동차라는 물리적 기계가. 그게 사람도 잘 피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고 돌발 상황만 잘 지키면 돼요. 할만한 일이에요. 휴머노이드를 가게 되면 AI에게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속도로 발전할지 몰라요. 너무 앞서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비하할 건 아닙니다만 이건 이 정도면 양자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도 본격화가 안 됐는데 여기서도 가장 뒷단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는 저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로봇 관련주가 미국은 다 대기업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중소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건 다 피지컬 AI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라는 거는 주로 산업용 로봇이에요. 근데 산업용 로봇인데 이게 AI자를 붙일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거든요. AI자를 진짜 붙일 수 있는 건지 뭐 그럴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AI자를 붙인다라는 건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말로 명령한 상황을 어떤 상황의 변수에도 알아서 반응하면서 자기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은 그거보다는 공장장이 입력한 각 물건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 여기 조립해 이런 거들이 중심이니까 우리나라 로봇을 아직까지 AI로 다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야심차게 나름 준비를 했는데 지루하게 들리시지 않으셨나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주말에 보시는 영상이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피지컬 AI에 대해서 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테마파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